안녕하십니까.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기입니다. 예, 오늘 계속 Q&A 회계 세무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4,28 질문이네요. 질문이 뭐냐면요.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될지 회계상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합니까? 아니면 순액으로 인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 여기 질문하는 회사는, 중국에 법인이 있어요. 중국에 법인이 있는데, 이 중국 법인은 창고도 아예 없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중국 법인 명의로 갖고 오는데, 갖고 오자마자 누구한테 던져요? 대리상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화장품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식품 쪽, 신선식품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중국에 창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우유예요. 하루 이틀 쌓아두면 돼요, 안 돼요? 우유 유통기한 며칠이에요? 한국 내에서는 14일, 15일이고요. 해외로 보내는 건 좀 늘립니다. 3주예요. 그런데 중국으로 가지 배 타고 오고 통관해서 올라오면 소비자가 받아볼 때 만약에 2주짜리라고 합시다. 그냥 2주로 할게요. 14일, 15일짜리가 4일, 5일은 벌써 먹어버리겠죠. 근데 창고도 있고 창고에 쌓아놨다가 주문 받고 그걸 드리블 하면 날 맞춰요, 못 맞춰요? 벌써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리상이 주문하면 그것만큼만 중국 법인이 한국에 발주를 내요. 그다음에 오자마자 한국에서 대리상이 받아갖고 갖고 가버립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이 회사가 아예 재고를 관리해요, 안 해요? 중국 법인은 안 하죠. 어떤 역할만 해요? 주문 받아서 한국에 발주만 내고 자금만 결제하죠. 예, 속된 말로 창고 관리도 안 하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럼 이러한 경우에 재고 자산에 대한 위험을 우리 회사가 부담해요, 안 해요? 실물 자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 우유 먹고 탈라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이 안 한다고 제가 대답을 유도했는데, 미안해요. 예, 살짝 속였는데, 예, 회계 기준에 보시면 중국도 똑같아요. 한국하고 회계 처리 기준이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고자산의 효익과 위험이 회사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딴 사람이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수익인식을 총액으로 하느냐 순액으로 하느냐. 교재 볼게요. 네, 교재 동그라미 2번이죠. 1번 회사가 가장 중요한 의무자로서 고객에게 제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경우 그때는 총액으로 해야 된다 순액으로 해야 된다. 결국 내가 중요한 거죠, 회사가. 2번 회사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재고와 서비스 관련한 효익과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면 시장 단가 변동 혹은 재고의 진부와 관련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죠. 효익과 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매출을 총액으로 잡고, 효익과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면 매출을 차액만, 순액만 잡으라는 이야기죠. 순액 총액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한번 제가 백화점 매출 설명해 드렸죠? 백화점은 그 물건이 백화점 거에 장부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평소에 안 올라가죠. 언제 올라간다? 그날 밤에. 고객한테 먼저 팔고 나서 그날 밤에 매입을 잡아요. 그러면 그 재고자산이 옷이 상하든 말든 백화점이 리스크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화점은 순액으로 인식하는 게 맞다는 거죠. 중국에서도 회계 기준 어떻다?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국처럼 재고자산의 효익과 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면 총액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면 순액으로 인식한다. 넘어갈게요. 173페이지. 기계장치를 면세로 수입해서 왔습니다. 중국 경내에서 양도가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료가공, 진료가공 할 때 원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도 갖고 면세로, 보세로 갖고 올 수 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갖고 온 기계장치를 우리가 뭐 하려고 한대요? 중국 내에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기계장치 수입해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해 올 때
관세 증치세 내고 다시 팔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내려가공 지려가공 한다고 내가 받아온 거죠. 보세로 갖고 세금 안 내고 갖고 온 거죠. 소유권이 누구냐 지금 안 따졌어요. 당연히 내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럼 내려야 돼요, 진료해야 돼요? 진료해야 되겠죠. 예, 그 여기 들어온 기계장치를 내가 로컬에 팔아먹으려 해요 라는 이야기예요. 양도가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양도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뭘 하면 돼요? 세금만 내면 되죠. 난 무슨 세금 아직 안 냈어요? 관세와 증세를 아직 안 낸 거죠.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낼 거냐라는 이야기예요. 예, 10년 전에 갖고 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서 2 보시면 맨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년. 5년을 초과하면 네 멋대로 팔아도 돼요. 세금도 낼 필요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죠. 5년을 초과한 면세 수입 설비는 해관의 감독 및 설비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부가세 증세 안 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공급자한테 팔 때 나 세금 내서 발행해야 되죠. 그때 부가세 세금 끊어야 돼요? 안 끊어야 돼요? 그건 끊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부가세 관세 낼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수입해 올 때 이야기죠. 착각하시면 안 돼. 수입해 올 때 내가 관세하고 부가세 증세세 안 내고 갖고 왔잖아. 그거를 낼 필요가 없는 기간이 몇 년이냐? 5년. 그럼 5년 이내라면 처음 수입해 왔을 때 그걸 다 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5년 동안 감가상각이에요. 예. 1년 만에 팔았다 그러면 80%겠죠? 수입 금액에. 2년 만이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177페이지 같이 봅니다. 177페이지. 똑같은 이야기죠? 네, 면세 수입 설비를 판매하려고 해야 돼요. 관세와 증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나요? 그래서 엔서 2, 답 두 번째 거 보시면 뭐라고요? 감독 기간이 있다. 일반적인 기계는 5년으로 해서 맨 아래 177페이지 45조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실시한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177페이지 확인하셨죠? 예. 다시 앞으로 갈게요. 174페이지요. 국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고용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예. 여러분 양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건 Q&A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들쑥날쑥하죠. 제가 나름대로 모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냥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장애인 고용 시 세제 혜택이 뭐가 있나요? 장애인 고용하면요, 장애인한테 지급한 급여액의 100%만큼을 더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세무상. 예, 장애인 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100%만큼에 대해서 추가로 송금 산입을 해줍니다. 회계상으로는 아니죠. 네, 회계상은 100원 지급했으면 100원만큼만 급여 인정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세무상 법인세 낼 때 어떻게 추가로 송금 산입 100%를 더해준다. 그리고 또 배웠죠? 아까 장애인 고용 분담금 몇 프로 내야 된다? 1.5% 내야 된다. 1.5%가 헤드카운팅 숫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게 되면 아예 낼 게 없는 거죠. 총 인원의 1.5%만큼 고용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또한 장애인 분담금을 줄이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한국에도 장애인 고용하면 추가 송금 산입 규정이 있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고용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가 100% 급여에 대해서 비용 인정해주고 고용 분담금도 안 낼 수도 있다. 장애인 되지 말아요. 그래도 알았죠? 세금을 들이기 위해서 장애인이 되겠다는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얼핏 설명드렸던 건데 세무국에서 구입한 미사용 세금계산서를 잃어먹었어요. 내가 거래 과정에서 발행했던 준 걸 잊어먹거나 받아온 걸 잊어먹은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에서 복사본 받아오면 해결된다고 했죠? 그게 아니고 내가 발행해줘야 될 세무서에서 받아온 새 거, 안 쓴 거를 잊어먹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반성문 써야 되고요. 신문 공고해야 되고 저희 첫 번째 패러그램 아래 보시면
담당 세무 공무원한테 연락해서 잃어버린 거 신고해야 되고 신문 공고 절차 진행해야 된다. 예. 통보가 여러분 전화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국에서는 뭐 전화도 되고 카톡도 된다며. 그거 아니고 반성문 써야 돼요. 왜 저런 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반성문 써야 되고요. 예, 신문 공고해야 되고 벌금은 한 장당 500원씩. 예, 그래서 최대 10,000원이 뭐냐면 한 장 묶음이 10,000원 내서 그래요. 한 묶음이. 176페이지 넘어갈게요. 세금계산서상의 회사와 실제 대금을 수령받는 회사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는 뭘까요?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림을 그려야지 여러분 이해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회사하고 고객이라고 할게요. 고객도 회사겠죠? 그렇죠? 그냥 고객이라고 할게요. 예, 왜냐하면 정확히 쓰려면 공급하는 자. 이렇게 쓰고 위에 회사와 고객을 싹 지우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막 헷갈리더라고. 예, 고객이라고 안 하고 생각해봐. 이거 없다.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 누가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하면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항상. 근데 회사와 고객 하면 누가 세금계산서 끊어야 돼요? 회사가 끊어야 되죠? 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걸 딱 지우면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순간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공급하는 자가 끊어요? 공급받는 자가 끊어요? 하는 자가 돈 달라고 끊는 거예요. 물건 주면서 물건에 붙여갖고 가는 거예요. 예.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결제가 떨어지죠. 이게 정상인데 세금계산서 이렇게 끊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돈이 고객의 아들 회사에서 막 들어가요. 지금 이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세금계산서상의 회사와 실제 대금 수령 받는 회사가 상이할 경우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세금계산서 내가 얘한테 줬죠? 네. 돈이 딴 데서 들어오죠? 네, 여러분이 세무공무원이라면 이 현상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실제 거래는 너는 아들하고 한 거고 이쪽 회사한테는 뭐라 한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팔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무공무원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여기서 들어왔어, 아들 회사에서. 그러면 여러분 뭘로 판단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건을 얘한테 줬겠다고 보겠죠? 그리고 이쪽 회사한테는 세금계산서를 팔아먹은 거다 라고 밖에 세무공무원은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료상이 된 거죠. 그 회사가 나쁜 짓을 한 거죠. 자료상이 된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자료상이 됐어요. 예.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이게 아들이라서 그렇지 사장 개인 주머니에서 올 수도 있다고. 제가 아들이라서 그러니까 오버한 것처럼 느껴지죠. 회사인데 돈은 이 사장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리스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앤서 1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에 관련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가짜 세금계산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걸려지면 여러분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이 받아왔을 때 여기 세금계산서에 뭐 붙어 있어요? VAT 붙어 있죠. 증치세 붙어 있죠. 매입세 당연히 불공제예요. 왜냐하면 가짜 세금계산서 사온 걸로 판정되는 거죠. 가짜 세금계산서 사오는데 매입세 공제해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매입세 공제. 이거 말할 때마다 제가 했던 농담 기억나죠? 중국인 번역하는데 매입세 불공제라고 하니까 세금계산서 사다 걸리면 죽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 나오면서 그때
세금이라는 사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라고 공개된 거고.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공제 받았는 거 다 현찰로 토해내야 되죠. 이게 한두 번은 상관없는데 몇 년 동안 누적됐다면 무시하실 겁니다. 현찰로 토해내야 되니까. 네,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이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래 answer 2 보시면 대안 제시 3명이 모여서 각서를 쓰면 돼요. 3자 협의를. 뭐라고요? 나는 물건 얘한테 고객한테 한 개 맞고 얘하고 어떤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해서 무슨 말이에요? 고객사와 아들사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이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채무자가 될 테고요.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돈을 원래 얘가 이쪽으로 갚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이리 와서 다시 또 돈을 보내려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직접 이쪽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3자 합의서를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셋이 모여서 고객과 아들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돈을 이리 보내서 다시 보내는 게 번잡하니 아들이 직접 미리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3자 합의서를 쓰면 그래도 이 리스크를 가짜 세금 지원사라고 하는 리스크를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176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래다가 그림 그려두시면 칠판에 있는 그림 그려두시면 나중에라도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요 168페이지요 178페이지네요 178페이지 특수관계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일정 비율 초과할 경우 기업소득세 계산 시 송금 불산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특수관계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사가 손실이 생기겠죠.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세금 낼 일이 없어지죠. 세금을 덜 내게 되죠. 이걸 막기 위해서 뭐라고요? 가급적 자본금을 많이 투자하고 차입을 하지 마라. 예, 차입을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제도, 특수관계자한테 돈 많이 빌려오지 말고 자본금으로 갖고 와라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생각나셔야 돼요? 교재보도 없어요. 제가 안 썼어요. 투자총액 기억나세요? 투자총액 기억나세요? 예, 자본금 비율과 차입금 비율을 정해놓은 게 투자총액이라는 거. 거기에 이어지는, 그건 아예 차입금을 못하게 막아놨죠. 그래서 해외로부터 갖고 오는 차입금이 자본금의 일정 비율만큼만 유지되도록 하는 게 투자총액 제도였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특수관계자한테, 지금 여기 여러분 보세요. 한국 본사로부터 빌린 걸 이야기했어요. 그거 포함한 특수관계자, 중국 내 특수관계자한테 빌린 거 포함되는 거죠.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예요? 그냥 특수관계자라고 되어 있지 해외 특수관계자, 경외 특수관계자라는 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래서 바로 한국에서 빌려오지 않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관계회사한테 특수관계자한테 차입금 돈 많이 빌려오는 거를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 우리 금융기업 별로 수업 안 하니까 일반 기업으로 볼게요. 자본금의 2배 이상을 갖다가 차입해서 빌려온다면 그 자본금 2배까지만 비용을 인정을 하고, 예, 그 이상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뭐다? 예, 중국 내에 있는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서 이자 지급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179페이지요. 179페이지. 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원칙적으로는요, 연구개발 하시면, 아까는 우리 장애인 고용하면 몇 프로만큼 비용 더 인정해준다고 했어요? 100%죠. 100%죠. 급여 100% 더 인정해준다. 근데 연구개발비는 얼마만큼 더 인정해준다? 기본적으로 50%. 연구개발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연구개발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중국 내에서 쓴다면 50%를 다 추가로 비용 인정해줘요. 중국 내에서 연구개발비 100원을 썼으면 50원만큼 추가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를 해외로 보내서요.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해외로 맡긴 거죠. 연구개발비를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원재료를 사거나 아니면 하도급을 주거나 했을 때는 50% 다 추가 비용을 인정해 주는데 연구개발비 쪽으로 해외로 송금했어요. 해외에서 원재료, 시험 재료를 사오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용역을 해외로 보내서 해외에서 비용을 썼다고 한다면, 연구를 썼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정 비율만큼 한도를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내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얼마만큼? 조건 없이 50%다 추가 송금을 인정해 주는데 해외로 썼을 때는, 해외로 송금했을 때는 예, 50%만큼만, 50%가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 50%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제를 볼게요. 예, 아래 표를 볼게요. 국내에서 얼마 썼어요? 300원. 해외로 연구개발비 얼마, 하도급 보냈어요? 100원 보냈죠? 총 쓴 연구개발비는 400원이에요. 여러분, 이 400원은 손익계산서에 400원 써 있겠죠? 손익계산서상으로 400이에요. 손익계산서상으로 뭐 50% 더 해준다는 게 아니고 세무조정으로 추가 비용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중국 내, 경내 연구개발비 얼마만큼 추가로 인정해줘요? 50% 해서 150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국내분에 대해서는 300 더하기 150에서 450만큼 세무상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해외로 100을 보냈어요. 근데 공식이 어때요? 위에 있는 그 표 위에 보시면 해외로 보낸 거 곱하기 80. 국내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3분의 2죠. 거기에 맥스입니까? 민입니까? 민이에요. 그래서 공식대로 때려 넣어 볼게요. 일단 해외로 보낸 거 100에 곱하기 80%. 근데 중국에서 쓴 거에 3분의 2 하니까 얼마 나와요? 80하고 200 나오죠? 둘 중에 작은 거니까 80 잡히겠죠? 예. 그래서 80원에 얼마만큼? 50% 추가 공제. 100이 다 안 되죠? 예.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로컬에서 300을 썼죠? 그러면 전체 400을 갖다가 100% 해외로 보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내 쪽은 빵이죠. 추가할 게 아예 없죠. 그러면 지출액 회계상으로는 400이 써지죠. 아래 미니멈 공식 가봐요. 해외 연구개발비 400 곱하기 80, 320 잡히죠. 컴마하고 중국 내 연구개발 3분의 2, 중국이 얼마 나와요? 경내가 빵이죠. 민이니까 빵이죠. 그러면 추가로 해줄 거 인정해줄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가급적 뭐라고 그래요? 연구개발 어디서 많이 해라? 중국에서 많이 해라. 중국 경내에서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본사로 자꾸만 연구개발한다고 연구개발비 보내는 거예요. 외자 기업들이 지네 본사로 자꾸만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돈을 빼돌리는 거죠. 나쁜 말로 하면. 예, 그거 맞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179페이지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유형자산 일시상각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근데 아주 일시적이에요. 예, 지금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말까지 개별 건별로 품목별 단가가 얼마요? 500만 원, 거의 10억 원 가까운이죠. 기계 장치 한 생산 라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 개별 대수당 얼마? 개별 500만 원까지 어떻게? 즉시 비용, 일시상각이라는 게 일시의 비용으로 감가상각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2018년도, 2019년도, 2003년 동안 기계장치 설치하는 사람은 그거만큼 다 즉시 비행, 감가상각 5년이나 10년 동안 생각할 게 아니고 뭐라고? 즉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중국 법인이 이익이 좀 났어요. 그럼 지금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18, 2019, 2020년도는 법인세를 갖다가 확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거의 중국 정부가 예, 법인세 세금을 받는 거를 포기하고 예, 기계 투자 많이 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에도 일시상과 같은 제도가 있는데 뭐라고요? 예, 일시적이다. 2022년까지는 예, 그래서 투자할 회사들 있으시면 혜택을 지금 받으시며 법인세를 거의 안 내고도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181페이지는 관리 측면에서 예,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제 고객 중에서 중방하고 한국 본사하고 합자를 했어요. 그런데 관리 업무를 중방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중방에서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예. 상황 이해되세요? 한국에서 돈을 일부 내고 중국에서 돈을 내서 회사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놨어요. 공장을 해요. 그 공장을 담보로 뭐라고요? 대출을 했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꼽혔겠어요? 당연히 그 회사로 JV로 꼽혔겠죠. 조인트 벤처 회사로 꼽힌 후에 이 돈을 빼간 거예요, 중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인트 회사를 담보로 중방한테 은행에서 돈을 곧장 뽑아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는 아예 없을 수는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회사 담보죠. 그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JV 조인트 벤처 회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중방이 이 돈을 빼갔어. 상황 이해되세요? 예. 안타깝죠? 그럼 이 회사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망했겠죠. 이런 식으로 돈 빼간 걸 갖다가 잘 운영해서 다시 상환했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어요. 돈 빼가서 그냥 들고 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본사 같은 데서도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들이 와요. 어떻게 하면 예, JV 중방하고 같이 합자를 했을 때 걔네들이 몰래 차입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들이 가끔 옵니다. 그럼 그때 드리는 대답이 181페이지에 있는 이 답이에요. 맨 아래에 그럼 이 순서를 제가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드리는 답은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확인하세요 라는 겁니다. 예,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갖고 예, 아무 은행이나 가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 은행이라서 회사하고 거래 없는 은행 가면 안 되고 그럼 너 누구냐고 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회사하고 거래가 있는 은행을 가셔서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들이밀어요. 그 다음에 이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가지고서 중국 내에서 오픈된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쭉 뽑아줘요. 중국에서는 예, 영업집조만 가지고서 통장을 못 만들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들고 가야 돼요. 영업주랑 같이. 그래서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아무 은행이나 가서 우리 거래은행에 가서 들이밀고 이 허가증을 이용해서 구조화 개설한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세요 하면 쭉 전산을 뽑아줍니다. 전산 뽑아주는 그 시스템은 어느 은행 시스템이에요? 중국 인민은행 시스템이에요. 중국에서의 국가은행은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이에요. 중국은행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은행이죠. 예, 근데 중국은 중국은행이라고 하시면 일반 중국은행은 상업은행이에요. 예,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한국은행 개념은 인민은행입니다. 인민은행. 그래서 은행 구조화 개설 허가증을 갖고 가서 들이밀면 우리 회사 명의로 오픈한 모든 계좌가 떠요. 예. 그럼 이 리스트를 들고 뭐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우리 회사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 대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상황 이해되겠어요? 예, 아까 같은 경우에 몰래 대출받았다 그러면 그 대출받은 구자를 갖다가 우리 회사 장부에 올려놨겠어요? 안 올려놨겠어요? 안 올려놨겠죠. 그래서 우리 이 은행 구자 개설 허가증으로 확인한 모든 오픈된 계좌 번호하고 우리 회계 장부하고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장부에 없는 계좌 번호가 보인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은행 구자 개설 허가증을 가지고서 네, 우리 명의로 오픈된 계좌 번호를 다 확인하고 대조한다. 우리 회계 장부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질문에 있는 것처럼 대출 카드라는 거예요. 대출 카드 아래 보시면 주석으로 뭐라고 바뀌었어요? 이름이 기업 신용보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예, 신용보고, 신용보고로 해갖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냥 대출 카드라고 할게요. 은행에 가서 말하면 알아들어요. 대출 카드라고. 이 대출 카드는 뭐냐면 신용카드처럼 생겼어요. 일반 카드처럼. 그래서 회사가 정규적인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카드라는 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아까 뭐 확인했어요? 은행 구자 개설 허가증 확인했죠. 그 다음엔 회계 담당자한테 우리 그 구자 개설 따이컨 카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구자 개설 허가증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따이컨 카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따이컨 카가 뭐냐면 마그네틱 카드로 차입금이 있으면 무조건 떠요. 있어야 돼요. 차입금을 하려면 따이컨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 따이컨 카드가 회계 담당자가 없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그걸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기업 신용조회 시스템에서 그런 말씀드린 신용보고를 갖다가 받아 보시면 따이컨 카드가 있는지 없는지가 뜹니다.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차입금 없어요 라고 했는데 차입금을 몰래 갖고 있을 때 첫 번째로는 뭐 확인한다? 은행 구자 개설 허가증 갖고 은행 계좌번호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모르는 계좌번호가 있다. 그럼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고, 두 번째로는 신용보고를 확인하시면 따이컨 카가 있는지 없는지 나온다고요. 이해되시겠어요? 따이컨 카가 있다면 대출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회사는 따이컨 카드 대출이 없다고 하는데 따이컨 카가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럼 사고가 난 게 확실한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이미 우리는 대출이 있는 걸 알고 있어. 따이컨 카가 이제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픈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따이컨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드로 대출된 현황 모든 걸 출력해 주세요 하시면 은행에서 출력 차입금 내역을 쭉 뽑아 줍니다. 그럼 그거하고 우리 재무제표랑 비교하면 되겠죠? 순서가 뭐예요? 은행 구조 개설 허가증 갖고 네, 내가 모르는 계좌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대출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걸 뭘로 한다? 신용보고. 예. 예, 신용보고를 갖다가 어디에서 요구하면 되냐면 일반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은행 구자 개설 허가증하고 마찬가지 예, 영업집조 갖고 가서 신용보고를 주세요 하면 거기에서 따이컨 카드 여부가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없애야 되는데 따이컨 카드가 있다고 뜨면 사고 난 거고, 예,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따이컨 카드를 들고 가서 은행에서 이 따이컨 카드로 대출된 내역을 다 뽑아주세요 하시면 예, 차입금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82페이지에요. 예, 간이 영수증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예, 우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했을 거예요. 세금제한서 중국에서 간이 영수증 제도 된다 안 된다? 김밥 청구서 끊어준 것 같은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면 여기 182페이지 보면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세금기한서를 제외한 간이 영수증은 비용 처리가 안 됨.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증빙이 법적 증빙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뭔 말이에요? 세금 파표 이외에 세금기한서 이외에 예외적으로 세금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에 대한 규정이 새로 발표됐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간이 영수증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정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그 파표 용지에서 프린트돼 나와야 되죠. 이 종이가 없을 때
세금 계산서에 쓸 거를 다 A4 용지에 손으로 써서 도장을 찍으셔도 돼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김밥 천국에서 알고 있는 그런 간이 영수증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규 세금 계산서 용지를 갖다가 프린트에 넣고 찌직 뽑아야 되죠. 근데 그게 상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A4 용지에다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손으로 쓸 수 있다. 다른 프린트해도 되겠죠. 예, 정규 세금 계산서 용지가 없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일 뿐이에요. 사실상 뭐다? 정규 세금 계산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계산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서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간이 세금 계산서 된다면서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 계시는데, 예, 맞긴 맞는데 그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쇼주의 같은 거 간단하게 받은 거 갖고 와서 비용 처리해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세 기업을 위한 세무상 우대사항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 영세 기업을 위해서 세무상 우대사항이 있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한국보다 더 많아요. 예, 한국보다 더 많아요. 지금 한국에서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이 얼마 전까지는 그 과세 특례자가 4,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금액이 오른 걸로 제가 뉴스를 봤어요. 예, 여러분, 과세 특례자가, 그러니까 예전 기준으로 할게요. 연간 매출이 4,800일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안 해도 돼요? 아니면 매출의 3% 간단하게 납부하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 금액이 1년에 1억인가로 올랐다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금액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올랐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증치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월 매출 얼마까지? 10만 원이면 월 1,800만 원. 1년이면 2억까지 세금 계산서를, 세금 납부를 면제합니다죠. 한국은 어때요? 1년에 1억까지를 간단하게 납부하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1년에 2억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부러워요? 중국이 부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세무행정 관련해서는 중국이 더 부럽고 중소기업, 영세 사업자도 더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억 정도는 식당에서 밥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된다라는 게 답이에요. 그게 증치세,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법인세 쪽에서는 한국은 제일 낮은 법인세 세율이 10%예요. 근데 중국은 얼마까지요?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을 75%를 차감하고 과표를 줄이고 세율을 20%를 적용한다니까 실질 세율은 몇 %예요? 5%라는 이야기예요. 예. 세금을 어떻게 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근데 과세 표준을 몇 프로 까버려요? 75%니까 4분의 1로 줄이는 거죠. 예. 그리고 세율은 원래는 25%인데 20%를 하니까 5% 세율이죠. 이해되겠어요? 네. 예. 중국은 얼마까지? 과세 표준 100만 원. 세전 이익 약 2억 원까지 5%만 내면 돼요. 한국은 최저 세율이 10%입니다. 거기에 뭐도 붙어요? 주민세도 10%또 붙죠. 11%인데 중국에서는 5%만 되면 세전 이익 2억 원까지 5%로 싸게 세금을 낼 수가 있어요. 어디가 더 편해요? 어디가 더 영세사업자 지원 많이 해줘요? 중국이요. 저 중국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부러운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더 부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의. 예. 괜히 기뻐하지 마시고. 예. 증치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데 판매와 설치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아래 예를 보시면 에어컨 판매 및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는 원래 용역이죠. 근데 용역이 지금 다 증치세로,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율은 용역은 몇 %예요? 맥시멈이 6%죠. 재화는 13%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세율을 어떤 걸 쓸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중국어로 된 거 보시면 해석 볼게요. 40조. 만일 한 항목의 판매 행위가 용역과 재화 동시에 관련된다면 에어컨을 팔기도 하고 달아도 주는 거죠. 파는 건 판매고 달아주는 건 용역이죠. 예, 근데 용역도 물론 증치세인데 세율이 다르다는 경우에요. 예, 그런 걸 뭐라고 그런다? 관련된다면 혼합 판매에 해당한다.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혼합 판매에 해당한다. 그럴 때 생산과 도소매를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혼합 판매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한다? 생산으로 재화의 판매로. 그러니까 13%로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외의 기업은 그 외의 기업, 중국어로 볼게요. 기타 단위와 개체 공상후죠. 네, 생산과 판매를 하는 회사, 좀 규모가 큰 회사죠. 예, 그때는 설치와 판매를 같이 한다면 뭘로 과세하겠다? 높은 걸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생산과 판매가 아닌 기타와 조그만 사업자는 뭘로 하겠다? 세율을 용역으로 하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리점이다. 에어컨 대리점이다. 그럼 생산과 판매죠. 그럼 걔네들은 13%에 6%예요. 13%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조그만한 꺼티는 뭐예요? 개인 사업자 구멍가게죠. 구멍가게가 에어컨을 판매도 하고 달아준 것도 한다. 그럼 뭘로 가겠다? 6%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혼합 판매일 때, 혼합일 때. 여러분, 혼합은 서로 관계돼 있죠? 에어컨을 팔고 설치해 주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래에 볼게요. 또한 혼합 판매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은 겸용 판매다. 혼합 판매는 에어컨의 판매와 설치와 같이 서로 연관된 건데 겸용 판매는 뭐냐면 아래에 보시면 호텔에서 티셔츠를 판매한다. 호텔은 용역이죠. 근데 호텔에다가 로고 박아서 호텔 기념품 판매한 옷을 팔아요. 호텔은 용역인데 재화를 판매하죠. 근데 이게 연결됐어요? 꼭 연결된 거 아니잖아. 그런 걸 뭐라고 한다? 겸용으로 한다. 그 겸용일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 맨 아래 보시면 겸용 판매 세무 처리는 가능한 개별 항목에 대해서 과세를 실시하고 용역은 용역으로 따로 하고 재화는 재화로 나눠서 각각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로 민다 안 민다? 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각각 나눠서 하는데 왜냐면 이거 연결된 거 아니잖아. 예, 따로따로니까 따로따로 하겠다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납세자가 구분해서 신고를 안 했어. 용역 따로 안 하고 그냥 매출 총액으로 밀어봤어요. 그럼 너 어쩔 수밖에 없어요. 높은 걸로 하겠다. 높은 세율로 밀겠다. 이해되겠어요? 앞에 혼합일 때는 연결된 거죠. 에어컨을 판매하고 설치해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가 좀 큰 애라면 판매로 높은 세율을 하겠지만 꺼티라든지 기타 조그만 수리점 같은 경우라면 용역으로 낮은 세율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혀 엉뚱한 거 같이 판매한다. 그럼 원칙이 뭐예요? 각각 나눠서 신고해라. 6%와 13%로. 근데 네가 이거 혼합해서 한다면 난 세무서는 어떻게 하겠다? 높은 세율로 밀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겸용 판매라고 한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갖고 Q&A 오늘 마지막까지 끝냈어요. 예, 회계와 세무 Q&A 마지막까지 끝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 뒤에 계속 있어요. 오늘 쫑파티 하는 날 아니고 계속 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Q&A 세무 회계 끝났습니다. 예, 오늘 여기로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